네, 안녕하십니까. 최준영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ISA, 골라 담아야 할 상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주가 약간 이렇게 ISA 특집 주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인 ISA를 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제 ISA 기본적인 것,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제가 오늘 수요일에 맡은 지금 상황은, 우리가 지금 IS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때, 혹시 이 안에 골라 담아서 넣어야 될 상품도 있고 넣지 말아야 될 상품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확실하게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정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가 ISA를 활용해서 골라 담아야 할 상품과 오히려 담으면 손해가 나는 상품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과연 만능통장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떠한 상품들이, 어떠한 금융상품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예적금이 있겠고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 그리고 RP, 환매조건부 채권이죠.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그리고 상장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거, 그리고 ELS, ELD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ISA라는 통장 안에 말 그대로 한 바구니 안에 이것저것 골라 담아서 네가 운용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개로 나뉘는데, 신탁형은 말 그대로 이것을 다 이제 신탁을 맡겨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는 것과, 일임형은 그대로 맡기는 거죠. 그냥 증권회사나 은행에다가 맡기게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거 맡기면 안 됩니다. 예. 보통 이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면은 이거 나는 모르겠다. 이건 내가 관리를 못하겠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맡기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품군들 중에 그들이 이제 해결해줘서 이 안에서 몇 가지를 주워 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중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품과 들어가면 안 되는 상품들을 골라서 넣으셔야지 그만큼 손해가 덜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올 수가 있지, 이거를 그대로 맡겨놓으시면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마음대로 아니면은 거기 선택해 주는 대로 상품들을 선정하게 해서 얻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수료 차이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형 ISA 통장을 만약에 운용하신다면은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좀 담아가는 게 좋을 텐데요. 자, 하나부터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적금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이용해서 예적금을 하는 것보다 ISA라는 통장에다가 예적금을 같이 포함시켜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쎄요, 한번 보실까요? 계좌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서 부적합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ISA 통장에 계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적게는 0.4%부터 상품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위험도가 높거나 파생 상품들을 주로 취급하게 되면 계좌 수수료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투자 일임하게 되면은 일임 수수료까지, 자문 수수료까지 받게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예적금만 넣는다고 해도 적어도 최소한 계좌 수수료를 0.5% 정도는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ISA 통장에 넣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채웠는데 이자가 3%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가 예금 이자를 3%도 주진 않지만, 그러면은 1,000만 원에 3%면은 이자 소득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내가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30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세금을 뭘 떼요? 이자 소득세를 15.4%를 30만 원에서 뗀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 얼마냐? 46,2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예금 통장에다가 예금을 1,000만 원 했을 때하고 ISA 통장에 예금을 1,000만 원 했을 때하고는 그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46,200원을 일반 통장에 했을 때보다 ISA에 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이 ISA란 계좌 자체에는 계좌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저인 0.5%를 계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요, 1,000만 원에 0.5%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를 떼어가요? 5만 원을 떼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비과세 받은 이자 소득세는 46,200원인데 내가 계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돈은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자 소득세로 아무리 세금에 감면 받아봐야 결국 내가 5만 원으로 부과를 돈을 더 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예적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ISA에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예적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는 계좌 수수료보다 이 ISA 안에 있는 상품들이 수익률이 낮은 상품들을 거기서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은 상품들을 꼼꼼히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이게 만약에 수수료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 정도다. 같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감면받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땡이 아니라 이게 수수료를 차감했을 때도 나한테 이득인지 따져보셔야지 이거 없이 그냥 이것저것 주워 담으시면은 넣을수록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RP하고 채권형 펀드가 있겠네요. RP는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수익도 이자 소득세를 감면을 하게 됩니다.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로 연간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자 소득세를 감면하게 되겠죠. 자, 연간 수익 3% 이상일 경우에만 적합하게 됩니다. 왜요? ISA에는 기본적으로 계좌 수수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계좌 수수료가 만약에 0.5%다. 그러면은 3% 이상의 이자 소득세를 받는 상품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계좌 수수료가 0.5%가 아니라 1% 정도 된다. 그럼 적어도 6% 정도는 돼야지 이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계좌 수수료가 그 은행마다 다르고 증권사마다 다르고 상품 구성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IS 통장의 계좌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 안에 넣어야 될 상품군의 가치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수수료보다 결국에는 뭐가 높아야 돼요? 이자 수익이 높아야지 이득이다. 이거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무슨 뭐 분산 투자다, 이것저것 막 쪼개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것저것 여러 상품들을 넣으면은, 각각이 다 이제 수수료보다 낮게 되면은 그만큼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더 내는 거죠. 세금 감면은 받았지만 수수료를 그거보다 더 내게 되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비과세입니다.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금 해도 비과세인데, 물론 100% 비과세는 아니죠. 이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안에 그 구성되는 상품 중에 뭐 배당주라던가, 거기에서 뭐 배당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국내 주식형 펀드 안에도 한 10% 남짓의 채권형 펀드가, 채권 비중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라던가, 그런 거는 뭐 봤을 때 전체 세금의 한 2% 정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만, 그 정도는 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거 말고는 현재에도 전부 비과세예요. 그럼 이거를 굳이 IS에 담아야 돼야 한대요? 담을 필요가 없죠. 네. 3년에서 5년 동안 괜히 내 돈이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도 탈락. 안 돼요. 자, 그러면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자 소득세를 떼거나 아니면은 양도 소득세를 뗍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때 22.4%를 떼거나 아니면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자, 해외 주식형 펀드도 ETF도 우리나라 국내 ETF는 국내 주식형에 해당되니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펀드가 이미 출시 예정이에요. ISA에 가려져서 그렇지만 ISA 말고 총 계좌 한도가 3천만 원인 해외 주식형 비과세 펀드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 출시가 예정입니다.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다 안 되네요? 예적금 안 되고, 국내 주식형 펀드 안 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 안 되고, ETF도 안 되고. 자, 또 뭐 있을까요? ELS하고 ELD. ELS하고 E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을 접할 수가 있었죠. 이런 ELS, ELD는 뭐 중위험, 중수익부터 고위험, 고수익까지 다양하게 상품군이 분류가 되는데, 이 ELS, ELD는 수익에 대해서 혹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뗍니다. 그리고 ELS, ELD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수익도 보통 많이 날 때는 뭐 10%도 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떼는 거면은 만만치 않게 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S를 한다면은 ISA를 여러분들이 운용하신다면은 ELS, ELD만큼은 세금 절감 혜택이 있겠네요. 적어도 분리과세 9.9%로 해가지고 250만 원이 그 비과세를 받고 분리과세를 9.9%에서 세금을 절반만 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참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 뭐가 정책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막 와 이렇게 해서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경품도 걸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직원들이 얼만큼 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가입 권유나 사전 청약을 받아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가입할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정말 이게 필요한 상품인지 이게 나한테 손해를 가져다 줄지 않을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ISA 안에 골라 담아야 될 상품이 뭐가 있는지. 자, RP, 환매조건부 채권과 그리고 채권형 펀드 그리고 ELS, ELD 정도만 ISA 안에 상품군으로 넣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예적금 왜 안 되죠? 수수료가 더 많다. 그 세금 감면보다 수수료가 더 많고 국내 주식형 애초에 비가 세다. 해외 주식형 ETF 어때요? 곧 해외 주식형 비과세 전용 펀드가 출시된다. 굳이 IS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ELS, ELD 위주로만 ISA 상품을 구성을 하시고 채권형 펀드나 RP 같은 경우에는 계좌 수수료보다 높을 경우에만 계산을 해보셔서 구성을 하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구색을 갖춰서 ISA를 잘 운용하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이것을 뭐 이제 1인명이나 이런 곳으로 한다던가 해서 계좌 수수료도 많이 물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구성하게 되면은 결코 여러분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